해품달도 멋있었지만 변호인의 그 어머니 역할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그 김영애 씨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요즘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김영애 씨 얘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김영애 씨는 왜 그렇게 암에 걸렸나? 그거 배신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황토팩인가? 그거 화장품 만들어갖고 히트 쳤는데 어느 방송에서 거기 중금속 들어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사기죄로 막 고소당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재판하고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암 걸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제 그랬던 거.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자기 연기에 있어서는 그 뒤에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 연기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잖아. 예. 흐트러짐 없는 연기. 해품달에도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 해품달에서 얼마나 그 악녀의 역할을 잘했어. 나는 그래서 그게 진짜 배우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배우들이 다 부자로 살 거다. 그거 개뻥이야. 이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다 부자일 것 같은 거 그거 다 개뻥이에요. 예.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안다고 그래서 잘 살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 중간에. 예. 옛날에는 암 걸리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막 이랬잖아. 요즘은 안 그런다는 거야. 요즘은 이제 암에 걸려도 그걸 막 지나치게 막 비극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암에 걸려도요. 요즘은 10년도 살아요. 5년까지는 대부분이 무난히 살고 그 다음에 암에 걸린 뒤에도 10년 정도는 살아. 그래서 이제 암 걸리고 나서도 10년씩, 20년씩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암은 곧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암 걸리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암이라는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 내가 암에 걸렸어. 어떡하지? 빨리 죽어. 근데 암에 걸렸어도 아유 그냥 그런갑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빨리 안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개미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개미라는 소설에 내가 1권인가 2권인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개미 세상에도 암이 있는데 개미들은 암과 더불어 산다. 그죠? 그 개미에 나오는 거죠. 그 개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개미들은 암을 굳이 몰아내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산다. 그래서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왜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면, 4기, 3기 이렇게 진단이 나와. 그 다음에, 암 진단이 나온 사람들 보면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진단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암이 있어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야. 모르면 사라지는데, 암이 있는 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야.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다른 말로 그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요. 암, 죽음의 병 막 이러면서 막 암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막 지나치게 걱정들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예.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죽어. 예. 우리는 모두가 죽는 거야. 근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시한부야. 우리는 모두 시한부인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남들보다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암에 걸리면 내가 시한부의 삶을 사는구나. 닥터 김사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문제의 할아버지가 그 카지노 사장이 폐암 말기야. 그래서 폐암 말기로도 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 폐암 말기의 환자가 인공심장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나 그거 되게 철학적이고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나 실제로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야. 암에 걸렸어. 남편인가 아내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나머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어. 암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렸다고 막 그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고 다들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쪽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어.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이라는 게, 예.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막 가장 황당한 경우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막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 다 걱정을 했어. 어떡하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년이 넘은 일이야. 13년 전에 그 사람이 암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암에 걸리면 먼저 죽는다? 그것도 아니더라. 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암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막 항암 치료하는 거.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얘기 옛날에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그런다는 거야.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실제로 그 암 환자들이 힘들어지는 건 항암 치료 때문이래. 응.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대안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통을 줄이는 방식의 치료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항암 치료라는 그게 도리어 더 환자들에게 안 좋고요. 나한테 옛날에 우리 방송 초기에 편지 보내신 그분이 젊어서 암 진단을 받고 6개월인가 진단받았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아내랑 둘이 지리산으로 들어갔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나물 캐서 밥해 먹고 우리 이렇게 살다 죽자. 그런데 30년째 살고 있다고. 6개월 진단받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물을 캐 먹으면서 우리 죽는 날까지 이렇게 편안히 살다 죽자. 그런데 30년째 살고 있다고. 근데 진짜 그렇대잖아. 공기 좋은 데 가서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암을 잊고 사는 거야. 예. 이 암을 잊고 살다 보면 그냥 암이 그 기운을 못 쓴다는 거지. 근데 막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서 막 그 암 때문에 신경을 쓰면 암이 확 이기는 거고, 암에 걸렸어도 별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흉해지지 않는 거고. 근데 보니까 지금 배우들 중에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기하다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김자옥 씨도 암에 여러 번 암이 여러 번 재발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꽃보다 언니인가? 그거 찍었잖아. 여행 프로. 김자옥도 암으로 죽었는데 그 김자옥이라는 배우가 해외 여행 프로 찍을 때 계속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 그 사람도 암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그때. 그래서 갔다 와갖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예.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거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그 다음에 김지영 씨라고 그 할머니 역할 잘하고, 예. 할머니 역할 잘하고, 막 이렇게 온갖 사투리를 잘했던, 진짜 이 김지영 씨는 팔도 사투리를 다 잘했대. 강원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까지 잘하는 그 배우였는데, 이 배우도 그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암 환자인지 몰랐대잖아. 측근만 알고.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연기를 하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영애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가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을 쓰는 순간 그게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산다는 거지. 예.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암에 걸리면 빨리 죽는다? 그게 없다는 거야. 언제 누가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더라니까. 멀쩡한 사람이,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은 우리가 몰라. 다만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으면 그 말은 뭐냐. 네가 오늘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바란 내일이었다. 그러니 오늘을 열심히 살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다만 암 환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첫째는 그 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루를 감사히 살면 돼. 보니까 암 치료예요. 이건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얘기야. 암 환자들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슬프잖아. 그러면 암세포가 더 늘어난대요. 근데 암 환자들이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잖아. 암세포가 줄어든대. 이거는 그게 무슨 외국의 실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대한 치료가 유행하게 된 게 그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날마다 슬프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암세포가 더 세지고 많아지고, 근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암세포가 줄어든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고,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를 더 봤구나.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 또 선물로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밖에 못 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가족들 오늘밖에 못 봐. 내가 금방 죽을 거야. 그럼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볼 수 있는 날들을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면 계속 오래 살아서 식구들이 안 죽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암에 걸린 것 때문에 내가 빨리 죽을 거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가 어느 날 오늘 페북에 보니까 막 다시 검사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선배님,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암을 걱정해서 죽는 거래요. 암을 걱정해서 죽는다니까 그 암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흑마늘이 좋대요. 그 마늘을 구워서 흑마늘을 해 드시면 그게 그렇게 암에 좋답니다. 선배님은 흑마늘 많이 드세요. 자, 오늘의 인트로는 여기까지 2시간이었어. 왜냐면 이 인생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인생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인생 상담을 했는데, 인생 상담이 많이 안 팔렸어. 왜 안 팔렸냐? 이놈의 어저께 썩을 놈 새끼들이 전쟁 얘기하는 바람에, 전쟁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인생 상담을 많이들 못 보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내가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더만.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저께 일요일 밤에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만 어쩐다 하면서 막 퍼뜨렸잖아. 그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래. 뉴스에 나왔어. 이게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래. 증권가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에서 전쟁설이 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방산주에 투자하라고. 이 썩을 놈 새끼들 진짜. 방위산업주에 투자하라고 증권가에서 퍼뜨렸대. 내가 주식갤러리에 국정원 들어가 있다 그랬지. 이 주식갤러리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요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방산주에 사람들더러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뭘 노리는 거냐. 우리가 방산 비리를 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지네들이 방산 주식에 투자했던 놈들이, 방산 주식에 투자했던 놈들이 정권 바뀌고 방산주에 대해,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면 주식값이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방위산업 주식을 띄워갖고 팔아먹으려는 작전 아니야? 아이, 그것까지 나도 몰랐는데.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 소설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라 소설. 뭘 넘어가기는. 나 날마다 요즘에 인터넷 소설 쓰잖아.
인터넷 소설 한 자락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방위산업으로 투자해서 주식을 갖고 있던 놈들이 그렇게 되면 주식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떨기로 한 거지.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자제시키고 있어. 국방부에서도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방부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찌라시를 돌려가지고 방위산업 주식으로 사람들이 몰리게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 주식을 다 떨고, 그리고 다음 달에 정권 바뀌고 방위산업 비리가 수사될 때 휘파람 불려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그런 어떤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소설.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는 개미들을 대상으로,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는 개미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의 곧 쓰레기가 될 주식을 팔기 위해서 방위산업, 방산주를 띄우려고 작전한 거 아니냐. 라는 소설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라 소설. 왠지 그 방위산업, 내가 그 주식 갤러리에서 국정원의 냄새를 맡았다. 예. 이 주식 갤러리에서 국정원의 냄새를 맡았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최순실 사태 때 이 그 주식 갤러리를 너무 띄우는 거야. 이명박 명바타들이, 그러니까 명박의 언론이 주식 갤러리를 너무 띄우더라고. 그래서 이거 댓글 부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가 나의 추측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그 일요일 밤에 낯선 아이디들이 동시에 나타나갖고 모든 사이트에다가 전쟁 공포를 팔았어. 이게 지금 팩트하고 소설이 구분이 안 되는데, 잠깐만. 내가 이제 이 혹시 방산 주식을 털고 가기 위한 작전 아니야? 요건 소설이야. 그건 소설이고, 이게 이런 소설을 뭐라 하면 팩션이라고 그래. 팩션이 뭐냐면, 팩트를 가지고 그 엮은 소설, 요걸 팩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소설 같은 게 팩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뭐 덕혜옹주라는 실존 인물인데 그 여자의 나머지 이야기를 소설로 엮은 거, 요런 걸 팩션이라 그래.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망치 부인의 주식 팩션 얘기를 해보면, 일단 팩트. 이명박이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다. 첫째 팩션. 팩트. 두 번째 팩트. 그 이명박이 쥐고 있는 언론들이 주식 갤러리를 엄청 띄웠다. 그 다음에 이명박의 그 민간인 네트워크들이 그 사이트를 띄워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 요거는 역사적인 팩트야. 그죠? 역사적인 팩트. 근데 딱 이 댓글을 퍼뜨리는 애들의 그 수준이 이 국정원 민간인 네트워크의 모습하고 닮아있다. 자, 국정원 민간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2013년 수사 결과에 나와 있어. 요게 이제 팩트의 나열이야. 이걸 가지고 그 일요일 밤에 전쟁 공포를 소설을 쓰자면, 그니까 이 민간인 네트워크가 이명박의 방산비리와 방산비리에 투자한 사람들의 주식을 떨어주기 위한 민간인 네트워크가 그 개미들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산 주식에 투자하라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카페에 전쟁 공포를 팔고, 그리고 찌라시를 돌려가지고 그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민간인 개미들에게 그 방산 주식, 곧 쓰레기가 될 방산 주식들을 던지기 한 거 아닐까라는 소설. 라는 소설. 그냥 소설이야, 소설. 사실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설마 뭐 방산주가 폭등한 건 아니죠? 예. 뭐 어저께 오늘 방산주가 폭등한 건 아니죠? 폭등했어요?
어저께 주식 사신님들 당하신 겁니다. 예. 어저께 방산주에 투자하신 그 개미 여러분 또 당하신 거예요. 예. 네. 내가 그랬잖아. 저 새끼들은 미리 돈 다 번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찌라시가 돈다고. 증권가 찌라시 경제신문 읽고 주식 투자하는 거 등신이라고.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는 거 등신이라고. 나는 내가 만약에 주식하잖아.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나는 떨어지는 걸 사겠어. 일단 회사에 그 하는 업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거냐 단기적인 거냐를 보는 거지. 가령 뭐 쌀과 약재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한다면 쌀과 약재를 이제 투자를 해. 그럼 나라면 쌀에게 투자해. 왜? 쌀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는 거고 약재는 특이한 경우에 소비가 되는 거야. 얘가 아무리 폭등한다 해도 쌀값은 떨어지고 약값은 약 주식은 올라간다 해도 소비량이 쌀이 더 많아. 지속적으로. 그러면 나는 쌀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계속 투자했던 이유가 그거라며.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못 끊는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투자한 거라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팔릴 거냐. 이게 미래에도 이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냐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주식 중에 갑자기 떨어진 게 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더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어떤 긴급한 스캔들로 주식값이 떨어졌다? 그럼 이 스캔들을 일으킨 게 대부분 뭐냐? 주식 큰손들이야.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알죠?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아프리카 주식이 6,000원 할 때였어. 아프리카 주식이 7,000원인가 6,000원 할 때였는데 2008년에 아프리카 사장을 잡아간 거야. 아프리카 사장을 잡아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주식이 3,300원까지 떨어져. 2008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아프리카라는 이 아이템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떨어졌을 때가 내가 만약 주식한다면 나는 주식을 샀을 거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300원 할 때 내 말 듣고 사람들이 주식 산 사람들이 있었어. 아프리카 주식을. 그 사람들이 사고 얼마 안 돼갖고 15,000원 됐어요. 예. 내가 그 당시에 막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아프리카에 주식 투자하겠다. 내가 1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마라. 주식이라는 건 막 취미로 하는 거지. 막 올빵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100만 원 이상 사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그 아프리카 주식을 내가 산다면 아프리카 주식을 사겠다. 그리고 그때 아마 3,300원을 산 사람들이 그 다음엔가에 15,000원인가 올라가지고 5배로 올랐어. 나는 주식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프를 보면서 올라가면 뭐지 관심 갖지 마. 올라갈 때 이미 작전이야. 올라가는 주식은 작전이에요. 올라가는 거 보지 마시고 어떤 스캔들도 없었는데 폭락했다. 관심 갖지 마. 스캔들 때문에 폭락하는 주식이 그거는 작전이야. 폭락시키려는 작전.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까 스캔들을 터뜨려서 그 주식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나와 있는 원래 얘는 미래산업인데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스캔들이 터져서 주식이 폭락했다면 그때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이 개미들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거야. 예.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사야 돼, 주식은. 자기 가치보다 떨어져 있을 때 사고 자기 가치보다 올라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 심리가 강하잖아. 반도 사람들의 기질이야.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개미들을 등쳐먹는 거야. 처음엔 돈 벌게 해줘. 처음에는 막 진짜로 돈을 벌게 해주고 나중에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요. 주식의 가장 정석이 뭐냐. 올빵하지 마라.
주식은 언제나 나눠서 하는 거지 올빵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식은 큰 돈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잃어도 되는 돈만큼만 하는 거야. 없어도 되는 돈만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막 빚어서 주식했다. 이거 등신인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주식을 뭐라 그러나 단기 매매에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야. 주식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는 내 다음 세대에 가서 성공할 주식이 뭔지를 감안해서 투자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경제신문 보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바보야. 제일 바보가 경제신문 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미 경제신문에 나와서 이게 블루오션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이미 지네들끼리 1차 주식 이제 회사 만들어. 그래갖고 일단 지네들 아는 애들끼리 다 나눠 가져. 그 다음에 이거를 소문을 내. 그래갖고 다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이거를 처음 초기 투자자들이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그때 1차 이익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투자자들이 장에 올라오기 전에 지네들끼리, 사고 팔아갖고 이익을 좀 봐. 그 다음에 이제 최대치가 됐을 때 시장에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미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샀을 때는 이미 이제 곧 똥값 되는 일만 남아있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금액을 유지시키는 그런 주식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얘네들이 어떻게 파냐면, 이게 내부 정보인데. 거짓말이야. 내부 정보인데. 너한테 내부 정보를 주겠니? 내부 정보는 고위공직자들끼리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부 정보인데 이러면서 너한테 주식 사라면 100% 사기꾼이야. 그런 애들한테 그 말 듣고 또 투자했다가 또 전 재산 날리고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칼질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확천금의 꿈을 버려. 한 방에 부자 되겠다라는 그 어리석은 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기의 주 대상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 이병헌은 왜? 이병헌이 그렇게 사기당했어? 예. 뭐 돈 될 만한 종목 좀 추천해줘. 이거 다 개소리예요. 내가 내 주변에서 주식해갖고 그때 이제 노무현 때 이제 그 여의도에서 주식이 한참 인기 있었어. 예. 노무현 때 여의도 사람들 그 정부 고급 정보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주식한다고 그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았다.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눈이 시뻘개갖고 컴퓨터 들여다보는 거야. 일은 안 하고. 근데 막 딱 표정이 뭐 이런 표정이 돼. 그럼 그날 밤 막 술을 쏘는 거야. 팔지도 않고. 더 오를 거라고 이제 주식을 팔지도 않고 술부터 막 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오늘은 양주 마셔 막 이러면서 양주 쏴. 그 다음날 얼굴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많이 봤어 내가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그 주식은요 그게 왠지 올라가면 내 재산이 늘어갔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때 팔았어야지. 꼭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꼭 반대로 해. 올라갈 때 막 더 사. 더 올라갈 것 같아 말이면서. 그러다 망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발 누가 방산 주식 노름에 어저께 그 고생을 한 거 아니야. 전쟁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국방부에서 어제까지 침묵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에 내가 이제 급하게 내가 방송을 했고, 내가 방송에서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뭐냐? 전쟁 위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 위기설이 한번 돌아버리면, 이 무역 수주가 떨어진다. 그럼 몇 달 뒤에 타격이 오게 돼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쟁과 경제, 전쟁의 경제야. 우리나라는 전쟁 소문 때문에 이 수주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니 전쟁 공포팔이는 곧 정권의 잘못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나 한 거야. 이게 얘네들을 갑자기 이제 국방부 입장이 나오게 한 배경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환수하라. 지금 트럼프가 미쳤는데 미친 트럼프한테 전시작전권이 있다. 그러니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하려고 그걸 미군한테 주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한테 10년을 노력해갖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이명박이 2008년에 안 받겠다 그랬어. 그 다음에 박근혜가 무기한으로 미국이 가져달라 그랬어.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트럼프가 이 미친 게 이게 지 맘대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니 많이 지랄을 했잖아. 근데 전시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어. 어? 그래서 내가 이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시작전 지휘권을 환수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 두 가지. 그랬더니만 갑자기 전쟁 얘기가 쑥 들어가더라고. 그지? 전쟁 얘기가 쑥 들어갔어. 더 이상 글이 많이 안 올라오고 그 뒷북치는 애들 몇 명이 쓰고 나머지는 조용해진 거야. 전작권 회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말로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어야 그 주한미군 무기를 사고 그 주한미군의 무기를 브로커즈를 해갖고 돈 버는 놈들, 그 돈을 나눠 먹는 놈들, 이런 놈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댓글 쓰고 그 돈 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하자 그러니까 밧줄 끊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국방 쪽에서 그 전쟁 공포팔이 하던 애들이 갑자기 놀란 거지. 라는 소설.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만약에 작년부터 나왔다면 작년 가을부터 4월 위기설이 나왔다면 진짜 위기설이야. 그런데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 얼마 전에 뜬금없이 나왔어. 이 4월 위기설이 나온 이유는 내가 볼 때 두 가지야. 첫째 대선용이에요. 대선 때 그 소위 보수,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로 보수표, 다른 말로 친새누리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안보파리를 해서 그 대구 경북표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4월 16일 세월호 3주기잖아. 세월호 3주기를 그 초치기 위해서 그래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팔아먹는 거지. 4월 위기설은 세월호 3주기 지나면 나는 가라앉을 얘기가 아닐까 싶어.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절이고 이 세 번째 4.16이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세 번째 세월호가 세월호 3주기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부활절이랑 합쳤단 말이야. 같은 날이야. 요 얘기 내가 다시 하기로 하고 좌우지간 4월 위기설이라는 게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지난 가을부터 뭐 나와서 그게 진짜 4월이 된 거라면 내가 말을 믿겠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어. 4월 위기설이. 그지? 4월 위기설이 언제 나왔냐? 대선 결정된 다음에 나온 거야. 대선 결정되고 난 보름 지나서 나왔어.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실제로 막 이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니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그 지난주 말이야. 지난주 후반에 가서 4월 위기설 얘기가 나왔어. 인터넷에 퍼진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4월 위기설은 내가 볼 때 그 세월호 3주기, 세월호 3주기 초치기의 용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대구 경북의 그 안보 중심주의자들, 얘네들 표 모으려고 결집시키려는 용도로 이 사건을, 그 4월 위기설을 퍼뜨린 거 아니냐. 그죠? 지난주에 나왔지. 지난주 말에 나왔지. 그지? 그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지난주 말에 나온 거야. 그러면 뭐냐, 시점상. 이게 대선용이면 그 4월 15일을 강조 안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이번 4월 위기설은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을 막 되게 중시해. 요건 4월 16일용이야. 4.16에 대한 관심 끄게 하려고 전쟁설을 지금 퍼뜨린 거다. 라고 내가 볼 때는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 대한 공포파리가 갑자기 줄어든 또 하나의 숨은 요인이 있어.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전쟁 공포설이 그 가라앉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얘네들이 안보파리를 해가지고 안보파리를 해서 영남표를 결집시키려고 했거든. 근데 웬걸? 얘네들이 공들여왔던 호남표가
등 돌린 거야, 지네들한테. 자기네들이 공들여왔던 호남표가 등을 돌린 거야. 예. 왜 등을 돌렸냐? 호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그 40년 동안 호남이 빨갱이라고 엄청 당했어. 이승만 때는요, 지리산에 빨치산이 있고 지리산 빨치산 사람들이 전라도에 와서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뻑하면 전라도 시골을 뒤져갖고 빨갱이라고 색출을 해서 죽인 거야. 그 자리에서 총 쏴 죽이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빨갱이야. 박정희, 전두환 때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이 전라도 어느 마을 하나를 털었다니까. 개야도 간첩단 사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 빨갱이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명박이가 국정원 일베들 데리고 욕한 게 누구야? 홍어 전라디언 죽여야 된다. 그거 알죠? 일베 애들이 계속 욕한 게 누구야? 홍어가 누구야?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 전라디언이라고 비하하면서 빨갱이라고 욕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호남 사람들은 전쟁 얘기가 나오면 그 공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남하고 다른 분위기야. 영남은 안보 이런 얘기로 가. 그런데 호남은 민주 세력으로 결집하게 돼. 그 내가 볼 때는 그 호남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전쟁 얘기가 확 돌면 호남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분위기가 명바타로 흔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전쟁 공포 때문이야. 본인이 호남인데 갑자기 어제 오늘 분위기가 달랐다. 손 들어봐봐. 명바타를 막 띄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제 오늘 조용해졌다. 손. 호남에 사시고, 호남 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도 호남 분들 많이 사는데 계속 명바타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해졌다. 명바타 얘기가. 이게 역풍부인 거야. 지역 갈등은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만들어서 전두환이 지역 감정을 완전히 강화시킨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는 자생적으로 김대중, 김영삼으로 갈라졌던 거고, 전두환이 지역 감정을 이용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이 호남은 빨갱이라는 말로 광주가 있잖아, 광주를 군인 경찰이 짓밟아 놓고 빨갱이라 그랬잖아. 간첩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했던 게 그것들이 전두환 세력 아니야. 예. 그런 거 못 느끼는 분이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나 봐요. 예, 호남이 아니어서 못 느끼나 봐. 자, 그 호남에 있는 분들은 뭔가 느낌이 들지요. 뭔 얘기하는지 알지? 호남에 사시는 분들은 확실히 어저께 분위기가 확 바뀐 거 느껴졌죠? 그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전쟁 공포팔이 하다가 갑자기 덮은 거야. 예. 일단 그 전시작전권 환수하라. 그 얘기.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의 공포가 있으면 경제를 망하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황교안 얘기. 황교안이가 그 미필이잖아. 자기 두드레기라서 미필인데 뭐 미필도 군필로 해야 돼. 군 면제는 군필로 봐야 된다 그랬다며? 어디서 나온 논리니? 우리 조카가 혈우병으로 군 면제야. 근데 서류상 뭐라고 나온지 알아? 미필 사유라고 나와. 어디서 면제도 군필이다. 그럼 면제가 군필이면 장애인도 다 군필이야. 여자들도 다 군필이고.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해? 면제는 군필로 본다고 누가 그랬어? 지랄. 우리 조카가 혈우병으로 군면제야. 그런데 면제인데 서류상 미필 사유 혈우병 이렇게 나와. 어디서 황교안이 군필이라고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지금
어? 트럼프 미쳤지. 그 다음에 푸틴 제정신이 아니지. 김정은은 원래 미쳤지. 그 다음에 아베는 덩달아 미쳤지. 지금 아베는 지 마누라 스캔들, 트럼프는 지지율이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주장해가지고 계속 공약이 까이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갖고 지지율이 폭락 중이었죠. 그 다음에 저 푸틴은 이 트럼프하고 원래 친한데 시리아 문제로 지금 반쯤 미쳐있지. 그러면 지금 트럼프, 아베, 푸틴 미친 데다가 김정은 원래 미쳐있어? 그러면 이제 6개 나라, 우리 주변에 6개 나라 중에 2나라 남아. 시진핑하고 황교안이야. 근데 황교안은 미필이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래만래 하는데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는 황교안이가 미필이라니까. 그런 주제에 무슨 전쟁을 불사하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그랬더니만 뭐 면제도 군필로 봐야 된다나? 지랄.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 이력서가 붙어. 아니 이제 모집 공고가 붙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붙냐면 군필자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군필이 뭐냐? 군역을 마친 사람이래.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게 남자 중에서는 군역을 맞춰야 된다는 얘긴가 보다. 군대 갔다 와야 뽑는다는 얘긴가 보다. 군대 안 간 사람은 아직은 이제 응시하지 말란 얘긴가 보다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군필자여야 한다. 그 말은 여자는 응시하지 말란 뜻이었어, 그게.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 군필자 이게 제한 조건이었어. 그때 그 말은 뭐냐면 여자는 군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 군필이란 군역의 의무를 진 자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의무가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어쨌거나 너네는 면제이기 때문에 군필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력서 한 장 못 쓴 애들이 많았다니까. 학점이 좋아도. 어디서 지금 면제도 군필이라는 개소리를 해. 그래서 그 얘기 맨 처음에 한 게 누구냐? 그놈 좀 보자. 미필이야, 미필. 두드러기 미필 주제에 무슨 군필이라고 개빵을 쳐. 우리 조카는 혈우병으로 군대 못 간 것도 미필 사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쥐젖을 빨고 닭똥꼬를 빠는 짓을 하고 있어야죠. 옛날에 이명박 때 전쟁도 불수한다고 저벅저벅 걸어다니면서 11명이 모여갖고 NSC라고 국가안보회의를 해. 거기 8명인가 7명이 미필이었어. 4명이 군필자였어.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때도 제일 오래 군역한 게 18개월 방위든가? 그지? 18개월 방위가 제일 그나마 오래 한 애였고 대부분 미필. 어떤 애는 한 달. 그런 것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 전쟁 불사 안보 니네가 뭘 한다고 모여 앉아갖고 전쟁을 불사해. 내가 뉴욕을 갔잖아. 뉴욕을 갔을 때 그 장로님께서 아이젠하워 파크라는 데를 데려가셨어. 아니 전쟁기념공원을 왜 데려가냐고. 근데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야. 장로님도 왜 데려가는지 모르고 짜신 건데 그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 뭐냐? 전쟁을 쉽게 말하는 자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이다. 전쟁하자고 쉽게 말하는 자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방에 와서도 전쟁 한 말해요. 이것도 전부 미필이야.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하자는 얘기 못해. 어디서 이 새끼들이. 자, 근데 이번에 말이에요. 언론하고 네티즌들이 따로 움직였어요. 어저께는, 그러니까 일요일 밤부터 어저께 오전까지 막 이 주식에 동원돼. 아니, 이건 내가 볼 때 민간 네트워크야. 이명박의 민간인 네트워크가 움직였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래. 이명박의 민간인 네트워크라고 난 생각해. 소설이야. 여기부터가 소설이에요. 어제 움직인 애들은 분명히 이명박의 민간인 네트워크라고 보인다. 방산주 문제를 털기 위해서
방산주에 투자해놓던 놈들, 걔네들이 지금 작전하려고 그 이명박을 지지하는 민간인 네트워크가 움직인 거다. 그래서 방산주에 투자하라고 막 떠벌떠벌 하고 다닌 거다. 라는 소설이야. 언론은 어저께는 그 얘기를 안 했어. 어저께는 전쟁 얘기를 어저께 진짜 무시했어요. 어제 이상하게 뭐 그 연합뉴스나 뭐 YTN이나 전쟁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네티즌들만 일요일 밤부터 어저께까지 계속 떠벌떠벌 된 거야. 그러더니만 네티즌들은 어제 낮에 딱 정리가 됐어. 근데 언론이 오늘 뭐 전쟁 이야기 항공모함이 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몇 마디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외신들이 난리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BBC하고 CNN하고 봤어요. 근데 BBC나 CNN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문제. 너 부른 거 아니다, 시리아?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그게 국제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다 논점들이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시리아를 공습했잖아. 근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물 공격을 했다는 거야. 화학 무기를 썼다. 그런데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썼다는 증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미국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로 그 마을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미군이 그 시리아를 공습한 거야. 그러면 이거 내정 간섭이야. 내정 간섭이고 명분 없는 공습이 되는 거야.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편들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예.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시리아를 공습했단 말이야. 이거 국제사회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국 박사모랑 비슷한 거야. 한국 박사모들 보면 일단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 사고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가 않아. 근데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마찬가지야. 트럼프 지지자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시리아를 무조건 공격했다. 트럼프 멋져! 이러면서 투사모들이 지랄을 하는 거야. 투사모들이 막 열광하니까 트럼프가 야 시리아 맞고 북한 너! 이러면서 어저께 쇼를 한 거야. 근데 그 쇼 때문에 그 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1년은 가는 거죠. 트럼프의 이 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역 수주를 못 받으면 어제 오늘 우리가 무역 수주 못 받으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몇 달에서 몇 년은 가요. 이게 무역에 매달려 있는 나라의 문제점이야. 예. 내 말은 못 믿겠지? Les longs moments de solitude, la vie qui s'en va pas à pas, les questions, les incertitudes. 요즘 여기가 있었는데, 김성환의 행간이 아니었나? 김성환의 행간 아니었어요? 권영철의 와이뉴스였나? 예. 무슨 내용이었냐면, 트럼프의 쇼잉에, 트럼프의 보여주기에, 우리 같은 나라가, 받는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김성환이 아니었나봐. 다른 거라도 하나 들읍시다.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To remove that threat. 이른바 4월 북폭설 루머까지 돌 정도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칼빈 스노의 한반도 이동은 동해 일대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이 호주로 향하던 칼 빈슨 항공모함의 방향을 튼 겁니다. 갑자기 틀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게요. 전투기를 포함해서 비행기 한 80여 대를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형 전투함인 순양함 2척, 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 2척,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나라의 군사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4월에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고 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하고 예정에도 없던 항공모함은 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 만나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아닙니까?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리 북한 이야기, 북핵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자마자 칼빈슨 호는 한반도로 온다고 하고 이제 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예, 지금 사실 상당히 뭐 위기 상황이 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제 북핵 실험 가능성이 점쳐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로 의견 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 호가 이제 한반도로 이제 방향을 트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칼빈슨 호가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시리아 폭격 이순 직후에 또 이렇게 이 한반도 여행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지도자들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지금 잇따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칼빈슨 호가 한반도 쪽으로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위기고조 요인으로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곳이 시리아와 북한인데 시리아는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공습을 한 마당에 이제 북한 하나 남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칼빈슨 호가 온다 하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연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장관님. 지금 한반도 상황이 진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수준입니까? 글쎄 저는 뭐 칼빈슨 호가 지금 한반도로 향한 것을 빼고 나서 얘기하자면은 예. 지금 과연 뭐 그럴 만큼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고 예, 예. 또 사드 문제가 영내 긴장을 좀 뭐 이렇게 약간 고조시켜 놓긴 했지만은 그런데 안정적인 상황이랄 수 없죠. 그렇지만은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뭐 위기가 있다, 이 전쟁 뭐 이런 걱정을 하려면은 예. 남북 간에 이제 군사력 충돌이 이제 크게 일어나거나 예.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북한에서 핵실험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강행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굳이 위기로 표현한다면은 저강도 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예. 이런 저강도 위기에서 칼빈슨 호가 한반도를 향함으로써 예. 오히려 인위적으로 이게 고강도 위기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같은 걸 받습니다. 아, 저강도 위기인데 오히려 예. 칼빈슨 호가 방향을 틀면서 고강도 위기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 만약에 칼빈슨 호가 정말 뭐 북핵 실험에 대비해서 군사적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라면은 예. 이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강을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 그러면 굴복하는 게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이런 군사적 시위에 대해서 예.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고 치면 예. 그러면 고강도 군사적 시위를 미국이 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은 미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결국은 미국 자체가 위통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을. 하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아니 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더욱 이 핵실험을 한다 하면은 명분이 없는 거죠. 유엔에서 일련의 제재 조치를 향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어떤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더욱이 뭐 아직 그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경고를 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통수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점을 유념해야 되고 또 미국이 잘못하면 예. 위기를 억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예.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한간의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뭘 북한이라는 곳이 아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가서 지금 자극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예, 그리고 빌미도 주지만 예. 북한이 만약에 저희들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예. 칼빈 스노가 와서 실험한다고 실험을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안 할 건 아니죠. 예, 포기하지 그런 않을 나라가 겁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땐. 예. 물론 뭐 스케줄에 실험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칼빈 스노가 와가지고 뭐 적당하게 한반도 바깥 수역에서 또는 뭐 아주 강력한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예, 더 예. 난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예.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위통수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럼 전 들으면서 장관님 이 정도 얘기를 이 정도 상황을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럼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 갑니까 지금? 왜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그것이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걸 나갔을 때 예.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우리만큼 절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그런 게 절실. 항상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북한 문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군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정말 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쓴다면 나름대로 검토도 해야 되고 예. 뭐 조문아 실이나 북한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지금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중국하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진짜 무슨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아 저 핵 문제 좀 잘 풀어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슬슬 이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메시지 치고는 너무나 값비싸고 그다음에 너무나 무모한 메시지죠. 위험한 중국이 메시지.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또 미국이나 서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예. 오랫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봤고 예. 그 속에서 중국이 이런 뭐 그 시위에 대해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들 국익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회담에서도 서로 안 맞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중국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북한 문제는 잘 처리할게. 이럴 상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 말씀. 북한 핵실험 그나저나 할까요? 6차 핵실험 이 상황에서? 그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일단은 이제 서방이나 또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겠죠. 북한 스케줄 데려간다. 예, 그들의 어떤 진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상대방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장관님. 네.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30만 명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4년도에도 한번 영변 핵시설 폭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변을 폭격했을 때는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보면은 뭐 전쟁이 나고도 한 3개월 정도 안에 미군이 한 5만 2천 명, 한국군이 49만 명이 전사한다. 예. 뭐 민간인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미국 시민들의 어떤 안전, 그다음에 한국인의 안전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한테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한국 정부나 또는 조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절대 선제 타격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주장해야 된다. 예. 청취자 7429님도 우리는 지금 뭐 한대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네.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실상 지금 권력 공백기인데 네.
열강들끼리 이거 북한을 뭐 어떻게 뭐 선제 공격을 한다는 둥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이 논의에서 우리가 쏙 빠져 있는 모습이 제2의 얄타를 보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하고 정말 등골이가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예, 지금 사실 한반도라는 거는 우리 한국인의 생활터전이고 생존 공간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북 선제 공격은 한국민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제일 피해가 큰 건 우리 아닙니까? 무슨 일 그러면요. 근데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중계방송식으로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절박하게 한반도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뭐 국내외에서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미국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맞장구만 쳐하는데 미국 그런 거에 예.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더 강하게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라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취약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미국이 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의논해야 되죠. 그 부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거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 협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 주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차기 한국 정부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물론입니다. 예. 대선 주자들도 지금 목소리를 하나둘 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각각의 대선 후보들 이번에 이 전쟁 위협에 대한 입장이 뭔지 제목만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절대 지지나 지지나 비판하지 말고 신문 기사 제목을 갖고 신문 기사 주소하고 제목을 갖고 오세요. 예. 그건 내가 뭐 읽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예. 자,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예. 신문 기사로 객관적으로 뭐라고 그랬나? 각 후보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이 관련한 또 다른 그 방송이 있어요. 김종대 씨 인터뷰인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4월 말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한반도에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4월 북폭설 SNS상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마침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다시 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죠. 자, 군사 전문가이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북폭 가능합니까? 4월에 북폭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칼빈슨호가 오고 있는 건 억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이게 선제 공격에 바로 투입된다는 건 정말 근거가 없는 저는 낭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왜 이렇게 과대 해석이 난무하는지 정말 이게 뭐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슨호는 선제 타격용이 아닌 억제 체제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94년하고 2002년 두 번의 이제 북핵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김종대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지난번에 탄핵 때 말바꾸네 아니냐, 그거는 헌재 판사였고,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근접했던 것이 이제 94년 사례인데, 네. 우선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철수 대책을 먼저 세웠죠. 예. 그때 외국인이 서울에 7만 명이었어요. 네. 지금 70만 명입니다. 예. 자국 국민을 보호할 대책도 없이 선제 공격을 한다? 미국이 더군다나 그런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없고 또 중국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우리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94년, 2002년보다 지금은 더욱더 서울이 국제화됐고 가치 있는 국제 무대, 즉 이걸 군사 용어로 가치 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선제 공격을 감쪽같이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칼빈슨 호가 바로 지난달에도 우리 동해상에 와서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다가 원래 호주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진핑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기선제압, 일종의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시리아를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북한이 4월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예정되고 있는 시기에 예. 무언가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다.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합의도 못 내왔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칼빈슨 항모를 전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예. 중국과 북한에 상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네. 아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또 때마침 키 리졸브 훈련이 3월에 있었는데 많은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한 무력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어떤 동기를 제거해버리는 네. 이런 강압 정책이 지금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무력 시위, 강압 정책,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력, 지금 쭉 그런 말씀이신데.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김정은 집권 몇 주년 또 뭐 김일성 생일 뭐 등등이 쭉 오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실험 쪽으로 갈까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쪽으로 갈까요?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장거리 미사일 쪽이라고 봅니다. 예. 우선 핵실험은 작년에 3차, 4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면서 예. 핵의 위력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간을 좀 벌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어진 계획대로 개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보다는 미사일 쪽이 조금 더 급하다. 예. 결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이 만나야 되는데 핵탄두 쪽은 작년에 폭발한 위력이 상당합니다. 네. 20kton에 육박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위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됐고 문제는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서의 장거리 미사일에 더 주력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데 지금 그 핵항모까지 다시 오고 막 이런 모든 게 북한이 그런 도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도 매우 긴박해지고 있어요. 예. 우다웨이 특별 사무가 한반도 담당 특별 사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중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북한을 만류하고 또는 협박하는 네네.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북한이 정말로 태양절 예컨대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종의 전략적 도발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말 트럼프로서는 어떤 행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네. 아주 뭐 이제 힘 대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계속돼서 네. 2013년에 전개된 전쟁 위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예. 그때 66일 정도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무력 시위가 오고 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와 유사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제재 면에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 그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예. 또 중국이 이제 북한의 원유 공급을 못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추가로 예. 구사하는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또 나름대로 자기식의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 이게 뭐 예측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보는 건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긴장은 고조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직접적 북폭 이런 건 유언비어 좀 선을 그어주신 거네요. 예, 아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또 입장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미 국무부 장관, 북한 시험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 대북 정책 변화 시사.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정권 교체 목표가 없다며 대화 강조. 미중 정상이 대화론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예. 자, 4월 전쟁설은 유언비어다라는 게 이제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고요. 민중의 소리 기사인데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암살 계획에는 아는 바가 없고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미국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뭐야?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김정일 목을 따는 참수작전에 동원됐던 항공모함이라고 아유 썩어놓은 새끼들 그거 다 개뻥했던 거 아니야? 어?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항공모함이 왔다며? 에? 아이 어쩐지 썩어놓은 새끼들 진짜.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게 9일이야. 현지 시간으로 9일이면 어저께잖아. 그죠? 어저께 이미 얘네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네. 두 정상은 북한의 심한 상황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도 위협과 상황의 심각성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북한이 그들의 미래에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데 협조하는 등 많은 제안을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자, 이게 이제 이 틸러슨 장관이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한 거야. 중국이 행동에 나서는 것에 관해서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 정책 변화를 중국에 설명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 지 2주도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할 것이라고 보고 중국도 그런 의사를 피력했고 중국이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문단은 지금 이제 이 중국하고 동시에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요런 중국의 입장에 대한 발표는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 기사를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양국가의 입장이면 이건 동시 발표했어야 돼. 예. 동시 발표했어야 됐는데, 지금 동시 발표한 게 아니라, 이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입장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 틸러슨의 주장이지, 이게 중국이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틸러슨의 이 말은 중국이 여기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양국의 정상회담을 했잖아. 그러면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만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정상이 둘이 발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무부 장관이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미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돼.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중국이 여기 합의해줬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만 좀 보자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김정은은 미사일 운반체제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그 점이 미국에 가장 우려하는 바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진전은 미국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 핵 프로그램이 진전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과 추가 대화를 하기 위해 모든 이런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동안 했던 테스트들, 그동안에 한 거는 테스트들인데 그걸 통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시키고 있다. 이 진전이란 말이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야. 나아지고 있다. 이걸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야. 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야.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목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야.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입장은 대변할 수 없지만 자기 국가의 입장은 대변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적이 없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종편이 떠들고 있는 참수작전이니 뭐니 이거는 쥐접하는 소리란 얘기야.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다시 강조. 그러니까 김정은 참수작전은 목표가 아니라고 2번 강조한 거야.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문제라고 강조.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김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예, 없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한 건 맞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야. 아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외교와 국방에 관계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자 중의적인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암살 계획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근데 없었다는 뜻은 아니야.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긴 모른다라는 뜻이고, 다만 지금 위에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목표가 없다. 한마디로 이 참수작전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할 거라고 우리나라 종편이 떠드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틸러슨 중국과 협력하면 대화가 유용할 것이다. 지금 틸러슨의 주제는 중국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일요일의 분위기하고 어저께 분위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8일 분위기와 9일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미국의 8일 분위기는 대화가 완전히 쪽난 분위기였고 중국과 미국이 각자 사진도 안 찍고 헤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8일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민간인 네트워크 아따 신난다. 이제 중국이랑 이제 끝났다. 요때 이제 우리가 한판 벌이자 이러면서 사고를 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틸러슨이 이런 인터뷰 방송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협력하면 대화가 유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밝힌 거죠. 그죠? 예. 일부 분석가는 상황이 유동적이다. 위기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이날 미국 CBS 방송 출연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도 분명히 행동에 취해져야 할 만큼 어떤 위협 단계에 도달했고 상황이 중대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수뇌부의 사고방식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며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아마도 대화가 유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또 상황이 심각한 데는 이견이 없다며 중국도 이러한 위험은 중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부터 19일에 한중일 순방했을 때만 해도
대북 대화의 조건에 관해 북한이 핵무기, 대량 파괴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선포기 후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 북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이 조금은 뒤로 후퇴했다. 조금은 여지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요렇게 지금 해석한다는 얘기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따라서 틸러슨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이 대화의 재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화의 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국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얘기야.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한테 핵무기를 모두 포기해라. 그래야 대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험만 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다. 요렇게 뒤로 이제 물러나 준 거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아낼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론 쪽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말은 합의했다는 게 아니야. 이거 합의한 거 아니냐. 요런 말이 나왔다. 지금 틸러슨 입에서 요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실험만 안 하면 중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는 장을 한번 주선해 보겠다라고 비공개로 대화가 오고 간 거 아니냐. 이에 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압력과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등 군사력 과시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강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본 세 가지 자료로는 전쟁이 4월 달에 일어날 것이다. 4월 위기설은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냐는 아니다. 왜?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약간 미친놈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쳤고 푸틴도 미쳤고 아베도 미쳤고 김정은도 미쳤고 황교안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은 100%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당장 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또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4월 위기설 근거 없다.